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저는 신학이란 무엇인가? 엘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약 한 1130페이지의 그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 분량에서 그 시작부터 강의를 했지만 또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 4개를 이제 제 1단계에서 구분이 됩니다만, 교부 시대가 있고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가 있고 근현대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이 시간에는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7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일이 되겠죠. 중세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참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시대였다,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때요, 대학교에서 그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게 되면서 이 대학에서의 신학 성찰이 굉장히 뭔가의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제 그 고대에 쌓아놓았던 기독교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사상이 현재 우리들과 어떤 삶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사상과 삶과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되었죠. 사실은 이론과 그리고 현실, 그것이 이론과 현재 상황과 관계가 없으면 그 이론은 그냥 허공에 뜬 이론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사상과 우리의 삶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연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단순한 이 중세가 그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한다기보다는 고전 시대에 있었던 내용을 창조적으로 다시 수용을 해서 재창조한다, 그런 때가 중세라고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중세는요, 교부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칼케톤 공의의 451년부터 서부 유럽에 일어나는 거대한 신학적 그 르네상스 시대까지로 이어지는데요. 그러나 이때가 대부분 서유럽에서 국한된 문화 발전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 그 11세기에 그럼 나타난 세력들이 어떤 세력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밑에 이 그림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오늘의 터키를 중심한 이 지역이죠. 이 지역을 중심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이끈 기독교는요, 그리스어를 중심해서 활동했습니다. 지중해 동부의 활동인데요, 교부 신학자들의 큰 신학 저술에 의존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동부에서 서부로 넘어가서 말이죠, 서부의 프랑스라든가 독일 저지대라든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 서유럽 지역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중심의 그 특별히 이제 교황,
로마 교황을 중심해서 기독교가 지배를 하고 확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리를 비롯한 몇몇 도시의 대성당과 대학교를 중심해서 신학이 발전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자라고 보면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힐라리우스의 라틴어 저술에 크게 의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중해 남부 쪽으로 내려와서 말이죠. 아프리카 북부의 그 이슬람 칼리브 왕조 지역이라는 쪽에서 또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도 좀 많이 팽창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팽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팽창이 계속되면서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그럴 때 유럽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15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슬람을 유럽 대륙의 두 지역인 스페인과 발칸 반도에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되어서 그래서 이 한 3개 정도의 힘이 지중해 중심해서 일어난 것이 중세에 있어서 상당한 힘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늘 듣는 대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교회가 어떠냐 서방교회가 어떠냐 하는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갈라진 시기와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정교회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해서 있었고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방은 정교회라고 그러고 서방은 카톨릭교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뭔가가 악화되어 가기 시작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작은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령론의 문제입니다. 성령론의 문제에서 서방교회는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동방교회에서는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별 문제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필리오케라 그래서 라틴어로 필리오케인데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이 있었죠. 갈등 요소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정교회에서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언어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확장되어 나가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교황의 권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방 카톨릭 교회가 상당히 강화된 그런 느낌이었죠. 동방 정교에서는 이 강화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외면적으로는 교리 문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시 사람이 다 비슷해요. 정치적인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세력 문제, 그런 문제가 아마 내면적으로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폭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1054년에 최종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알고 넘어야 할 것은 이제 서방교회에서 당시에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자. 그리고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팔라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신학자가 사실은
교부 시대의 그 귀한 그 사상을 이제 물려받아서 그것을 후대에 잘 알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고, 또 동방교회나 서방교회나 서로 신학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두 신학자마저도 그렇게 쉽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거나 또 영향을 받거나 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된 그런 현실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나중에 얼마 후에 와서 사실은 이제 어쩌면 이게 현대에 이르러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서부 유럽의 중세의 신학적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표 가운데서 말이죠, 고대가 언제고 중세가 언제냐 하는 그 가르는 요소들을 잠깐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는 이제 529년 무렵에 플라톤이 세운 그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테네에 세웠죠. 그 아카데미가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몬테카시노 대수도원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철학이 꼬리를 내리면서 신학이, 그리고 신학과 수도원 교회가 더 커가면서 되어지는 그 상태가 아마 중세를 시작하는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10년에 그 게르만 추장 알라리크가 로마를 정복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아마 또 중세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상황은 어떻든 저떻든 지적 활동의 중심지가 이전에 지중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중세 시대는 그 유럽의 확장, 유럽의 새로운 활동, 운동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롤링거 르네상스 황제 포고령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제 두 종류의 신학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원 학교, 두 번째는 대성당 학교가 시작된 것이죠. 수도원 학교는 수도사의 소명을 지닌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이 대체적이었고, 대성당 학교는 폭넓은 교육을 했었습니다. 당시 그 샤를마뉴가 다스리던 때, 그게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때에 교회 내에서 정신적인 삶을 갱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갱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 분 있었는데, 엘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퀸. 그는 욕 성당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나중에 교장이 되었는데요. 그는 황제 샤를마뉴, 카롤링거 왕조의 초청을 받아서 두루에 있는 생 마르데니 수도원 원장이 되었고, 이 수도원을 이끄는 그런 학문의 중심지를 가꾼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의 결과로 말이죠, 수도원과 대성당이 학문의 중심 장소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744년에 설립된 독일의 풀다 대수도원은 그 지역에서 신학과 세속 학문을 교육하는 곳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늘어가면서 결국 칼롱고 르네상스는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샤를마뉴가 확립한 신학교육의 중요 조직들이 살아남았고 12세기에 이르러서 이 르네상스를 일으킨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도원 성당에서 발전한 신학교들입니다. 수도원 성당에서 그 운동은 이집트와 시리아 동부 지역의 그 외진산에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도원이라는 게 말이죠. 기도원처럼 오늘 기도원처럼 산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뭐 그 이유는 뭐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세속 사회를 좀 끊고 좀 더 우리끼리의 올바른 하나님의 기뻐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보자 하는 그런 그 세상의 죄와 단절한 생활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어떤 공동체 삶이 시작되는 거죠. 6세기에 수도원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도원이 베네딕트 공동체가 됩니다. 이 베네딕트 공동체는 이런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개인이든 공동으로든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어야 된다. 우리를 형성하는 데 뼈대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는 순종과 기도와 성경 읽기에 매진을 하자고 하는 것이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졌던 그런 중요한 슬로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세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두 신학자 렘프랭크와 안셀무스 이 두 신학자가 여기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안셀무스는 상당히 익숙한 그 신학자 이름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 수도원이라고 할 때 남성만이 쓴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참 그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 그 신학 저술가로 활동한 여성들이 모두 수녀원에 속한 건 아니었습니다. 13세기에 가장 뛰어난 저술가로 메치틸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여성 신학자인데요. 그 신학자는 넘치는 신성의 빛이라는 그 책을 썼어요. 충고도 있고 비판도 있고 또 우화도 있고 자기 성찰도 있고 뭐 기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록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환상 체험하는 환상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녀는 백인 수녀의 회원이고 종교적 소명을 따라 살면서 수녀회가 가지고 있는 서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떤 그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는 시대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개혁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여성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살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살기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 여자 수도사들이 결혼도 할 수 있다. 종교개혁 이전 얘기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회와 그 이후의 신학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 위클리 유니버시티가 그 학위 발표회 및 수여식을 가졌던 것을 뒤에 배경으로 깔았습니다. 1세기가 지나면서 말이죠. 두 개의 중요한 수도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수도회가 첫 번째가
프란체스코 수도회고 두 번째가 도미니크 수도회입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아시시 프란체스코 1181년에서 1226년 사이 사람인데요. 그가 설립을 했는데 그는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스스로 부유한 삶을 포기하고 가난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귀족 여인이 포함했어요. 그 동참한 거지요. 아시시의 클라라가 그 사람인데 그가 동참해서 우리는 가난한 클라라 회를 조직하자 이래가지고 가난한 클라라 회를 조직했어요. 귀족이 가난하겠다고 하는데 뭐 안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아마. 이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복장이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그 수녀들이 복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회색 복장이 있고 한쪽은 이제 검은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클라라 회 중심이고 프란체스코 수도회는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회색 탁발 수도사라고 명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청빈을 강조한 거지요. 그렇게 살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자. 그런 뜻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가 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수도복 위에 말이죠. 검은 망토를 이렇게 두르게 되는데요. 아내가 따끈한 차를 끓여놨습니다. 마시면서. 날씨가 조금 추우네요. 도미니크 수도회는 말이죠. 수도복 위에다가 검은 외투를 입은 까닭에 검은 탁발 수도사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수도원은 스페인 사제인 도미니크 대 구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을 했는데요. 이들은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가 가난과 함께 동참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들은 교육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자 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중세 말에 이르러서 그 유럽의 주요한 도시에다가 이 도미니크 회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분가한 수도원을 세웠지요. 그래서 교회가 지성적인 삶을 이루도록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배워야 한다. 수도사들이 배워야 한다.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르치자 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신학교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서 서로 연계하는 그런 일을 상당히 잘 이루어내서 16세기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 프란치스코 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모든 수도회들이 함께 그 연계되어서 움직여 나가는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원래 아우구스티누스의 탁발 수도사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그 위클리 유니버시티도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그 한국의 장로신학대학도 그 슬로건이 경건과 학문이었습니다.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경건과 학문이 동시에 함께 연결되는 것이 신학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대학교들의 그 설립된 모습들입니다. 11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프랑스에서 정치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자 파리 대학교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유럽의 지적 중심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새롭게 건설되면서 그 영향 아래에 여기 보이는 대로 그 세느강, 이게 세느강이라고 찾았어 지금 공개했습니다. 이 세느강을 중심해서 그 왼쪽으로 말이죠. 왼쪽으로 이쪽 끝 지역에 많은 대학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리 대학도 있지만 소르본 대학이 있습니다. 이 소르본 대학은 말이죠. 상당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 소르본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파리에 있는 모든 지역의 대학을 말하는 그 약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16세기에 와서 파리는 철학과 신학의 연구의 중심지로 널리 인정을 받았으며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이 로테르담, 에라스무스, 장 칼뱅 그런 탁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대학교와 경쟁한 가장 중요한 맞수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말이죠. 그 2015년에 페트루스 룸바르투스의 네골의 명제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페트루스 롬바르투스는 말이죠.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의 그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난해한 이야기들. 성경 속에도 이제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해석하기 힘들고 풀기 힘든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 난해한 구절을 끄집어내어서, 난해한 구절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가까이 접하기 싫어합니다. 아이고, 쉬운 걸로 넘어가죠. 난해한 구절은 그 회피하고 피하고 싶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그 난해한 쟁점들과 학생들이 직접 씨름을 해라. 씨름을 하면서 배우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노력이 한 권의 교재로 다듬어졌지만 이 네 권의 명제집이라면 이건 The Four Books of the Sentence라고 불려졌는데요. 이 책은 이제 방대했겠죠. 성서 그리고 교부들의 이야기, 교부들의 저술들, 뭐 이런 것들, 교부들의 인용문들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정리한 건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저는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나타나는 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신학자들 중에서 여러 신학자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아이고 신학자 이름 외우기 힘들어.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어거스틴이라 그랬죠. 어거스틴.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정확한 표현이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러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페트루스 룸바르투스가 네 권의 명제집을 쓸 때 거의 80%가 아우구스티누스가 저술한 성무 일과를 본떠서 다듬어졌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유산을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 사상을 씨름하는 것이 우리 신학계에서는 상당히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보셨습니까? 참 볼만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볼만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뭐 아구스티누스 책을 몽땅 모아가지고 해놓은 게 그게 무슨 책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책을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1215년에 이 책은 가장 그 시대의 중요한 교재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롬바르투스의 저술을 연구하고 추석하는 일이 신학자들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제집에 대한 주석이 많이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아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는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가 이 책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책에 주석을 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스콜라주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콜라주의. 너무 넘어갔어. 스콜라주의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 무슨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도 합니다. 스콜라주의 그러면은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거 스콜라주의가 지금 뭐냐 하고 좀 약간 눈을 찌푸리면서 보기도 했는데요. 이 12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꽃핀 중세 운동으로 고전 신학과 철학의 문제를 토론한 학교들에서 이것이 스콜라주의가 꼽히게 됐다고 합니다. 스콜라주의가 부정적으로 평가되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은 훨씬 더 긍정적인 것이 많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리스트 메크레스 얘기죠. 저는 그 책을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스콜라주의는 뭘 하는 단체였냐? 종교적 믿음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자. 너무 주관적으로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보편화시킬 수 없는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믿음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일로 과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믿음의 특수한 체계를 말하기보다는 이것을 설명하고 조직하고 그런 그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자료를 제시하고 이 자료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신학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이 견해를 세워나가는 일에 좀 세련된 표현 방법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낫배십니다. 사실 설교 준비할 때도 이제 제가 설교를 평생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성경 중심으로 하죠. 근데 성경 내의 이야기를 회중에게 전달할 때 어떻게 세려한 문장을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저는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그러나 이제 그 언어에 능숙한 이들에게는 그게 아주 유리한 거지요. 그래서 설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언어에 능숙해서 너무 그 부분을 많이 사용하면은 성경의 본문의 그 뜻이 희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절을 해서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해시키고 납득하게 하는 그런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콜라주의는 기독교 신학의 여러 핵심 분야, 그 중에도 특별히 이성과 논리가 이 신학이라는 속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많은 역할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일곱 번째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역할입니다. 르네상스라 그러면은 14세기와 15세기의 이탈리아를 중심해서 일어난 문학과 예술의 붕운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스위스의 저명한 학자인 야코프 부르크하르트라는 사람, 제코프 부르크하르트,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거 사람이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이나 고대의 전체 그 예컨대 뭐 로마 교황의 힘, 교계의 힘,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개인이 얼마나 거기에 그냥 좀 심하게 하면 굴종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물론 이 전체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도 캐톨릭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로마 교황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 중요하지만 개인도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개인을 중심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 세기를 거쳐서 사상가들의 정신을 사로잡을 만큼 신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에서 이제 터져나오게 된 거죠. 관념의 역사에서 새롭게 일어난 이 찬란한 운동이 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는지 뭐 다 궁금해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의 요소가 있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14세기에요. 이탈리아는 스콜라주의 신학이 특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성적인 진공 상태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진공 상태를 채워야 하는 것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인문주의도 또 스콜라주의처럼 말이죠, 상당히 비난을 받습니다. 요즘 뭐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하죠. 좋은 편으로 합니다만.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유럽의 르네상스와 연관진 지적 운동이 인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운동은 세속적이거나 세속화하는 그 사상 체계가 아니라 고대 문화적 업적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을까? 이 고대 문화는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 문화와 기독교 갱신을 위한 그런 주요한 자원으로 인문주의가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8번째는 마지막에 인문주의의 발흥을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인문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 인문주의 용어는 그 하나님의 존재나 적합성을 부정하는 세계관에서 나온 말이다.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세속적인 관심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가 르네상스 시대에는 조금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즉, 그 시대의 인문주의자들은 대부분이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갱신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다고 합니다. 결코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문주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근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걸 갱신하자 하는 갱신운동, 근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 성경을 단순한 원래 내용을 되찾아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이제 불가타역 라틴어 성서가 이제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이 라틴어 불가타역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서 여기에서 그리스 원본을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불가타역 그리스도의 원본에서 좀 배워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거 두 가지 그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는 성경을 단순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자 하는 그런 정리하는 것이 인문주의의 발흥이라고 한다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퇴색되면서 그 인문주의에 대한 그 이해가 국해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제 1부 서론 길라잡이에서 세 번째 강의 중세와 르네상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중세와 르네상스 때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